네,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52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안입니다. 그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의뢰인분을 변호를 해가지고 그 구속영장의 혐의 사실을 방어를 해서 영장 발부가 되지 않도록 막아드린 그런 성공 사례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 사기 혐의 사건인데, 이거는 2023년 4월 말일에 있었던, 제가 직접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했던 사안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장 실질심사의 어떤 과정은 체포영장이 미리 발부가 돼서 체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체포 상태에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체포를 하고 나서 미리 체포영장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어떤 체포를 한 이후에 48시간 내에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48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경찰에서는 36시간 내로 어떤 피의자 신문 조사를 1차로 한 다음에 혐의 사실을 만들어서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속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인데, 이거를 검사가 하는 경우 있고 경찰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한테 구속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사가 1차적인 수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에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있는 광수대 광역수사대에서 저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체포를 해서 일종의 보이스피싱 혐의라고 생각이 됐고요. 돈이 흘러 들어간 과정, 그리고 돈이 빠져나온 과정,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억대의 금액을 인출한 내용이 있었고, 이런 인출 금액 자체가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관련된 금원이다라고 의심된 부분이 있어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의뢰인분의 연락을 받은 것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목요일 오후 3시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아까 근데 말씀드렸었죠. 36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새벽 3시까지는 청구가 돼야 되는데,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토요일 날 영장 신문을 하고, 만약에 12시가 넘어갔을 경우라면은 일요일 날 영장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그 재판이 월화수목금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열리는 경우와 주말에 열린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는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당직 판사가 와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건 같은 경우도 목요일 오후 3시에 체포가 돼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저한테 연락이 온 그 시점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제 제가 선임된 건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영장 실질심사가 3시였는데 11시에서야 저를 선임한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밖에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급히 이 1시까지 저희 의뢰인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유치장으로 갔고요. 그래서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약정을 할 때는 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1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1심 재판을 받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는 걸로 해서 변호인 선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통계적으로는 평일에는 70%, 주말에는 80%의 확률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거의 70% 내지 80%가 영장 발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스피싱 혐의다, 이런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니 사건을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이제 영장 발부가 되겠구나. 게다가 주말,
영장실심사였기 때문에 거의 발부가 되겠구나 했고 저희 의뢰인분 가족분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가가지고 유치장에서 제가 의뢰인분을 1시간 정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 체포는 사기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저희 의뢰인분이 말이 이 돈은 사기 혐의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이제 주고받은 것이다라는 부분을 서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기 혐의가 아닌 제3의 혐의로 추가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 의뢰인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조사받은 게 아니라 3차례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러면 당초에 체포를 하고 압수를 했던 그런 영장 기재 사실과는 다른 혐의가 추가되었을 것 같구나라는 예상을 했었죠. 자,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은 원래는 그 관할 법원 당직실에 그 영장 청구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그 이후에 그 당직실에서 팩스를 받아본 다음에 그 담당 변호사의 사무실로 팩스로 영장 청구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11시에, 오전 11시에 선임돼서 바로 유치장으로 1시에 갔기 때문에 그런 영장 청구서를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3시에 제가 법정에 직접 가서 판사님 앞에서 영장 신문에 대한 변론을 하기 전에 제가 선임이 늦게 돼서 영장 청구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10초의 시간을 주시면 영장 청구서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제가 10초만 달라고 하는데 판사가 거부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근데 그 판사님이 여자 재판장님이셨는데 재판 경험은 아주 오래돼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당직 판사로서 이제 영장 신문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사건을 살피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영장 청구서를 못 받아봤다고 하니까 우선 그 자리에서 그거를 떼가지고 제가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던 그 혐의와는 다른 제3의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것은 혐의 과정에서 당초에 구속영장 이전에 발부되었던 그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과는 다른 혐의가 추가로 조사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별건 수사이고 이 영장주의에서 이제 국한하는 당초의 혐의 사실과는 벗어난 혐의이고 당초의 혐의 사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접 증거가 없고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이 정한 어떤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영장주의에 위반한 이러한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는 부분을 잘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서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통은 영장 신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서면도 구성하고 그리고 상대방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쪽의 어떤 주장 내용에 대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사안이 중대성이 있는 것인지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서면을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장 신문기일이 오후 3시였는데 제가 11시에 이제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1시에서야 의뢰인을 만나서 1시간 동안 제가 상담을 하였던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 제가 목표했던 것도 영장을 기각하려고 그리고 기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저의 어떤 그러한 구술 변론 내용,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구술 변론 내용을 듣고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셨고 제 의뢰인분은 그날 바로 석방이 되셨습니다. 석방 결정이든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든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체포되었던 의뢰인분 당사자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원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지만 그 전에 의뢰인분이 보통은 전화가 와요. 아니면 경찰 수사관께서 연락이 오든지. 이제 관할 경찰서의 어떤 실무 담당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사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되게 이제 범행 사실을 좀 부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굉장히 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소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날 어떤 그 재판 배치나 이런 부분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5명의 구속영장 신문 대상이 있었거든요. 저희 사건 외에 4건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사건이 만약 저희 사건 한 건밖에 없었다라는 경우보다 사건이 조금 여러 개 있는 것이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판사도 그날 당직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영장 발부를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기각시키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법인에서 그 담당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가 어떤 영장주의에 반하는 별건 수사였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상황적 요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제가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해서 이제 영장을 기각시킨 그런 사안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어떤 혐의,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큽니다. 그냥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한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거가 명확하고 직업이 명확하고 그리고 생활에 어떤 기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영장 발부가 됩니다.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더 영장 발부를 시키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도박 사건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인데,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하였던 제 의뢰인분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해외에서 자진 귀국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었고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영장 발부가 되었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했던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창궐했을 때는 해외에서 자진 귀국을 하면은 코로나 검사 기간과 이 격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석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격리 기간 2주가 지난 이후에 한 4번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4번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영장 실질심사가 딱 열렸을 때 그 당일날 갔는데, 문제는 그 경찰 수사관이 구인 영장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한 번 또 연기가 됐어요. 그 다음 주로. 뭐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랬더만 제가 변론에 가서 4차례 이제 조사를 잘 받는 과정, 그리고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사정, 그리고 지난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있었는데 뭐 구인영장이 이제 발부가 안 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된 사정, 이런 부분을 소상히 얘기했더니 이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이 이미 나와 있고 해외에서 도피 상태였던 제 의뢰인분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했고 자수서를 제출했던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조금 선처를 베풀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특수감금 사건, 이런 부분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가벌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영장 청구가 되었지만 기각시킨 사안이 있고요. 공동몽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어떤 피해자와의 어떤 합의 과정, 그리고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직접 그 영장 기각을 시켰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성공 사례 어떤 5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안은 이제 서면 제출 없이 이 영장 신문 당일날 11시에 선임이 돼서 오후 3시에 제가 변론을 출석을 해서 변론을 했던 그런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과는 다른 혐의가 발견되었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별건 수사의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수사가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이 되었던 부분이고, 당시 이제 재판장님을 잘 만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주시고 기각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졌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사건 준비를 하고 서면 준비를 했을 때 재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